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호구로 봐도 이렇게 호구로 볼 수가 없습니다. 앞서 푸틴이 북한과 맺은 전략 동반자 협정에서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밝혀 충격을 주었는데요. 푸틴은 북한과 서명한 포괄적 동반자 협정은 양국 중 한 곳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군사동맹을 맺는다는 건 한마디로 한국을 개옥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푸틴이 한 말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한국은 어차피 북진하지 않을 거니까 북러 협정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겁니다. 아니 한국은 전쟁 나면 맞기만 할 거라는 건가요? 푸틴은 한국 보고 개입 조항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하는 건 실수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에 초정밀 무기를 공급할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한국 너네 주적과 동맹을 맺었는데 이걸로 국제 정세가 안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한국 외교부가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강력하게 항의했고 우크라이나에게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았는데요. 한국 정부는 러시아를 향해 강력한 경고의 뜻을 전하면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뒤 언론 브리핑을 통해 대북 독자 제재와 대러 수출 통제 확대 조치를 발표하고 러시아의 레드라인인데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러시아 일각에서는 한국 주재에 어디서 러시아의 영민을 건드리려 하냐며 극대노했는데요. 심지어 러시아 커뮤니티 모스크바 밀리트에서는 한입거리도 안 되는 한국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걸 보면서 많이 컸다며 한국을 참교육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죠. 이런 주장을 하는 러시아 강경파 국민들에게 러시아 군사 전문가인 빅토르 오노코는 러시아 군사 매체인 모스콥스키에 기고한 내용을 통해 러시아는 절대 한국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한국을 절대 러시아에게 질 수가 없다는 사설을 공개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물론 러시아와 한국이 단독 전쟁을 펼칠 가능성은 낮지만 러시아 일각에서 우크라이나에게 살상 무기를 지원하려는 한국에 강경 대응해야 하고 참 교육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한국의 군사력을 알고 현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한국이 한입거리쯤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과거와 차원이 달라진 한국의 군사력이다. 먼저 육군을 보자. 러시아군은 소련의 붕괴 이후 신규 생산한 T-90 계열을 제외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구형 전차를 개량해서 전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신형이거나 지속 개량 중인 대한민국 육군의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기갑들에게 질적으로 뒤떨어지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포병 전력의 경우는 한국군이 러시아군보다 질적으로 월등히 우세한 상황이다. K9 자주곡사포를 비롯한 우수한 155mm 이상급 자주포 체계와 맞붙으면 박살이 나고야 말 것이다. 육군끼리 맞붙었을 때 만약 그것도 러시아가 한국으로 밀고 들어오는 즉 한국군이 방어자의 입장이라면 현재 DMZ 전선의 밀집도를 고려할 때 2008년 나모세티아 전쟁에서와 같은 러시아 지상군의 중심 돌파이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뚫으려고 시도하기도 전에 심대한 출혈을 입는다는 것이다. 현재 러시아는 T-14의 양산이 아직 공장도 지어지지 않았다는 뉴스가 보도될 정도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현대화 장비들의 배치가 예산 등의 문제로 미뤄지면서 소련 해체 이후 방치된 중장비가 상당수 있는 등 비축 물자로 돼 있는 다수의 전차들이 관리를 받지 못한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군은 K2 흑표 양산, K1 개량 등등 러시아군과는 차원이 다른 전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러시아 육군과 한국 육군의 극복할 수 없는 차이이다. 공군에서조차 러시아가 절대 우위라고 볼 수가 없다. 양적인 측면에서는 2배가 넘는 전술기를 보유한 러시아 공군이 우위지만 대한민국 공군은 러시아 공군보다 우수한 기량의 조종사와 F-35 같은 질적으로 우수한 항공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전력 격차를 좁힐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군이 육군을 우선적으로 투자한 탓에 그동안 해군의 전력 증강이 크게 이뤄지지 않았으나 2010년대에 들어서 독도급 강습 상륙함, 세종대왕급 이지스함과 같은 함선들을 배치하며 해군력 증강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 두 함급으로 대표되는 제7기동전단은 대한민국 해군의 주력 함대라고 할 수 있으며 한국의 해군력이 약하다는 것은 과거의 일이다. 한국의 해군력 증강 속도를 보면 대양해군을 노리고 있을 정도로 엄청나다. 이젠 대잠전 능력이 대폭 향상된 인천급 시리즈, KDDX, 세종대왕급 배치2 등의 함선이 들어올 예정이다. 물론 손원 1급, 도산 안창호급과 같은 국군 공격 잠수함들과 그 승조원들의 기량은 세계 정상급이지만 러시아 해군은
당장 블라디보스토크의 태평양 함대를 핵 잠수함으로 도배하여 재래식 잠수함으로 상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그라니트, 야혼트 등의 초음속 대함미사일 세례는 위협적이다. 다만 수상함으로 가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러시아군은 예전에 한국군과 비슷하게 해군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수상함 전력으로는 미군을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잠수함 전력에 치중했다. 당장 러시아 해군 최고의 수상함이라는 키로프급은 1980년대 건조한 노후한 함선이며 비슷하게 1980년대에 배치한 소브레멘니급의 후속 함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함령 30년이 넘어가는 울산급 호위함이나 포항급 호위함들을 퇴역시키고 이 밖에도 다양한 신형함들로 꾸준히 대체해가는 한국군이랑은 다르다. 게다가 이들은 전부 러시아 각지에 분산되어 있는데 이들을 집결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만 해도 한참이다. 그뿐만 아니라 모스크바함 격침 사건에서 나오듯이 군 기강해이 문제도 심각한데 복도에 탄약을 방치해놓은 사진이 확인될 정도이다. 결론적으로 러시아 해군은 수상함보다는 잠수함의 우위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양국 간에 서로 전쟁이 발발한 상황이라면 러시아군은 모든 전력을 한국군에게 투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는 나토 견제에 있어서 차질이 생긴다는 뜻인데 이는 즉 모스크바 방어에 차질이 생긴다는 뜻이다. 즉 러시아군은 설사 한국군과 충돌하더라도 러시아군은 자신들의 모든 전력을 한반도 쪽으로 투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후방의 바다 외에는 없는 남한의 지형적인 특성상 정면에 모든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한국군과는 대비되는 단점이며 게다가 러시아 육군이 대한민국 육군을 치기 위해서는 북한 지역을 통과하든가 상륙작전의 불리함을 감수해야 할 텐데 상륙작전의 경우 해안선이 짧은 한반도 지형의 특성상 상륙 자체도 매우 어려운 데다가 러시아군의 능력으로는 방어군인 한국군을 격퇴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거기에 성공적으로 상륙하더라도 한국은 징병제 국가여서 여차하면 당장 충원할 수 있는 예비군만 수백만이므로 한국 영토 내에서 전투하는 것은 침공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우며 열세에 있는 대한민국 공군이라도 F-35와 각종 방공자산 등을 고려하면 영공의 제공권은 지킬 수 있다고 봐야 하기에 한국은 다른 선택을 내릴 만큼의 충분한 시간은 벌 수가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양국이 전쟁하는 상황을 가정해보면 러시아는 한국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한국 역시 러시아를 이기지 못해도 절대로 지지 않는다. 한국의 군사력은 전 세계 5위이며 그 발전 속도를 생각하면 러시아는 절대로 한국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상 해당 내용이었는데요. 푸틴이 한국에 이토록 발작하는 이유는 현재까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준 포탄이 유럽 전체 지원량보다 많다는 걸 차치하더라도 한국이 마음먹고 살상 무기를 지원하면 러시아에겐 지옥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북한과 248km의 휴전선을 맞대고 근 60년간 기형적으로 발달한 화력자산을 보유 유지해오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도태물자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이 러우 전쟁의 전장에서 활약하기엔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도태시켜야 하는데 우크라이나에게 필요한 장비들이 뭐가 있을까요? 먼저 K105A1 풍익입니다. 최근 포병 화력이 105mm에서 155mm로 전환하게 되면서 105mm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는데요. 따라서 대한민국은 무려 340만 발에 달하는 105 악성 재고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탄이 오래되어서 유지보수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걸 폐기하자니 또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인데요. 그래서 차라리 60 트럭에 포 올려서 보조화력으로라도 쓰자고 만든 게 풍익입니다. 그런데 이걸 러우 전쟁에 갖다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러우 전쟁은 장거리 포격전이 아니라 서로 치고박는 전장이라 105mm 사거리로도 충분해서 보조화력 지원에는 이만한 놈이 없습니다. 게다가 만든 지 얼마 안 된 놈이라 개량 이딴 거 필요 없이 떨궈 놓으면 바로 훌륭한 화력 지원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 우리가 공짜로 주나? 미국이 한국에 무기 좀 지원해 주라고 해왔던 터라 155mm 포탄을 미국에 팔아서 우회 지원했듯이 이것도 미국에 돈 받아먹고 팔기가 가능합니다. 돈 들여가며 처리해야 했던 악성 재고탄 처리까지 돈 받고 가능해지는 것이죠. 좀 더 나가면 두 번째로 155mm 견인포 KH-179입니다. 견인포의 단점은 히센런이 안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포를 발사하면 대포병 레이더에 걸리게 되고 적이 응사하기 전에 빠르게 진지를 이탈하는 것이 기본 교리인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155mm를 자주화하는 것은
우리같이 K9이라는 훌륭한 플랫폼에 미쳐 돌아가는 양산량이 받쳐주는 나라나 가능한 것이었는데요. 이것도 말이 필요 없죠? 우리는 이제 점점 도태시키고 K9로 대체해가는 추세인데 이는 우크라이나에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현재도 우크라이나가 가장 애용하는 장비가 미군의 M777계열 곡사포입니다. 155mm 견인포들도 우리가 준다고만 하면 미국이 군침 흘리며 싹 다 걷어갈 예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나가면 마지막으로 K55 자주곡사포와 K56 탄약 운반 장갑차도 있는데요. 2027년 대만을 침공하겠다. 대만에 대한 탐욕을 감추지 않는 중국이 이제는 구체적인 시기까지 드러내며 대만 합병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섣부른 움직임이 잠자는 괴물을 깨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2차 차이나 쇼크가 시작되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최근 중국의 무차별 저가 제품 공세로 인해 유럽은 물론이고 서방 세계의 주요 국가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역시 비슷한 논조로 중국을 비난했는데요. 브루노 르 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의 말을 빌어 중국의 수출 공세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맞춰 적정 생산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자연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생산을 지속하고 있다고 바라본 것이죠. 특히 유럽에서 걱정하는 것은 전기차 생산이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시진핑 국가주석이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분야에서 중국이 두각을 드러낼 것으로 예언한 이후 중국은 실제로 그의 말대로 친환경 산업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는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유럽은 물론이고 한국과 일본, 미국의 저가 자동차 시장을 침략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중국이 지배하게 될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BYD의 저렴한 중국차는 소비자들의 선호와 상관없이 일정한 양이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최근 중국의 한 네티즌이 공개한 영상에서는 한쪽에서 판매되지 않은 중국 전기차가 썩고 있는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팔리지 않는 차량을 그대로 바깥에 내버려 두고 공장 안에서는 신차를 끊임없이 생산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은 전기차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기이할 정도로 과잉 생산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EU 국가는 중국산 초저가 물품에 대해 강력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섰죠. 중남미 국가들도 중국의 초저가 공세에 질린 모습입니다. 브라질 정부는 합금 제품 11종에 대한 수입 쿼터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중국 정부를 겨냥한 정책으로 중국 선정량이 과거에 비해 62% 증가한 것을 부담스럽게 여긴 브라질 정부가 선제적으로 과세 부과 정책을 시행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멕시코와 콜롬비아 등 주요 남미 국가들도 과세 부과에 동참하며 중국이 과잉 생산하는 것을 더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들 국가의 관세 소식과 제한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줄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초과 생산에 집착하고 있는데요. 세계의 대부분을 적으로 만드는 이런 행동에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 경제가 박살났기 때문입니다. 중국 국가 성장은 해외 수출에 의존해 왔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고 칭할 정도로 엄청난 물건을 생산하고 수출하며 GDP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한 생산만으로는 GDP 성장률의 한계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게다가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생산 의존의 중국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죠. 세계 각국은 코로나 봉쇄로 인해 물건 생산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을 목도하고 중국에 위치한 공장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덜 위험한 장소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GDP 생산이 확연하게 줄어들었죠. 거기에 끝없이 폭주하던 중국 부동산 업체의 인플레이션 경쟁이 둔화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헝다 그룹을 비롯해 주요 중국 부동산 업체가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자 이들 업체는 순식간에 파산하게 됩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의 비호로 보조금을 받으며 성장한 이들은 경제 둔화의 바람이 불자 맥없이 무너졌죠. 중국 정부는 이들을 구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부동산 경기에 심취한 중국 인민들은 부동산 업체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돈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맞물려 중국 주가도 급격히 폭락을 거듭했죠. 이로 인해 중국 경제를 지탱하던 4억 명 이상의 중국 중산층 그룹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은 자신의 자본이 사라지는 것을 목도하고 투자와 소비에 인색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탄탄하다고 평가를 받은 중국 내수 경기가 무너진 것은 바로 중국 중산층의 몰락 시기와 일치합니다. 여러 이유로 인해 맞물린 중국 경기의 하락세는 걷잡을 수 없었죠. 그 결과 중국은 이제 끊임없이 생산을 하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진 것입니다. 계속해서 재화를 생산해 외화를 벌고 빚을 갚는 것으로
경제를 순환시키는 것이 중국의 유일한 해답인 셈이죠. 중국이 완전한 자본주의 체제라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중국은 정부 주도의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정책의 실현이 가능했습니다. 그 결과 계속 생산하는 것이 마이너스로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요구한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기업들은 과잉 생산을 거듭 이러한 물건이 알리, 테무와 같은 온라인 판매 업체로 흘러가면서 전 세계를 물건의 늪에 빠뜨리게 만든 것입니다. 중국의 문제가 결국 세계의 문제로 번진 셈입니다. 시진핑은 중국 경제가 무너지면 본인의 권력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기에 그는 어떻게든 중국 경제 부흥을 위해 과잉 생산 체제를 용인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불만을 받아도 자기의 권력 보전이 더 중요한 탓에 외부의 불만은 애써 무시해왔었죠. 문제는 이러한 무시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 주요 언론에서 중국의 과잉 생산에 대해 비난하면서 공동 대응을 서두르는 한편 중국 내부에서도 둔화된 경기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하자 시진핑 체제에 대한 불만이 안팎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진핑이 꺼낼 카드는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경제 위기를 안보 위기로 돌리면서 대만 침공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돌린 것입니다. 중국 내부의 위기를 극복하고 자신의 권력을 보존하기 위해 대만 침공과 양안 대립 종식은 이제 시진핑 정권의 제일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대만 침공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미국과 대립하게 되자 뜻밖의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을 억제하던 족쇄가 풀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은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의 핵무기 개발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어디까지나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핵 개발에 대해서도 용인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견지해왔죠. 북한이 계속해서 ICBM을 발사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와중에도 미국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를 위시한 공화당 진영에서 다른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국에게 핵무장을 허용하자는 것인데요. 뜻밖에도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다름 아닌 시진핑 덕분이었습니다. 시진핑이 2027년에 대만 침공을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가 전해지면서 미국 주요 정계에서는 획기적인 타겟책이 필요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하마스 전투로 인해 미국은 많은 군사 자원을 소모했고 현재까지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에 미국은 엄청난 자원을 계속해서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대만 문제까지 터지면 아무리 미국이라도 전쟁 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트럼프를 위시한 공화당 진영에서는 믿을 수 있는 우방인 한국에게 핵무기를 쥐어주고 중국을 상대할 수 있는 강력한 히든 카드로 사용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현재 엘브리지 콜비를 비롯해 많은 공화당 인사들이 한국을 방문해 핵무기 사용에 있어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물론 조 바이든이 약속한 워싱턴 선언을 전적으로 믿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덕분에 핵무장이라는 꿈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허가만 있다면 짧은 시간 내에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핵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한국 군사 전문가들과 시민들은 핵무장을 반기는 모습을 보였죠. 기묘한 분위기로 울러가면서 중국 정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일본만 견제하며 한국에 대해 큰 걱정을 하지 않았던 중국이 새삼 한국의 커다란 존재감을 자각하게 된 것이죠. 게다가 한국은 이미 준 핵무기 수준에 달하는 현무 미사일을 보유하는 한편 특히 작년 대외적으로 공개된 현무5의 파괴력은 상당한 수준으로 중국도 긴장할 만큼 압도적인 화력을 자랑합니다. 단 한 발로 지하 100m 깊이의 벙커를 파괴하는 것이 가능하고 재래식 무기이지만 북한의 핵 공격을 일정 수준 견제할 수 있어 괴물 미사일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죠. 현무5의 사거리는 600km, 탄두 중량은 89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초고속 낙하를 통해 운동에너지로 인공지진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은 북한은 물론 중국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현무4 시리즈 역시 5에 못지않게 무서운 무기입니다. 현무42 함대지탄 도미사일, 현무44 잠대지탄 도미사일은 게임체인저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강력한 파괴력을 자랑하는데요. 군함과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이 미사일은 언제 어디에서 떨어질지 모르기에 북한을 긴장하게 만드는 무기죠. 이론상으로 얘기하면 남포만 인근까지 접근한 잠수함이 현무사를 발사해 평양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한국은 지금 무기로도 잠수함을 운용해 베이징을 직접 타격하거나 상하이 같은 중국 주요 지역을 타격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국가입니다. 이미 이런 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만약 핵탄두까지 결합할 수 있다면 중국은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중국 군사 전문가는 과거 현무 미사일의 위력을 보며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괴물 미사일의 탄생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는 이 미사일이 상식을 벗어난 수준이며 그랜드슬램을 탄두에 우겨넣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빈말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터무니없는 미사일이라고 지적하며 한국의 괴물 같은 미사일이 진심으로 두렵다고 발언했습니다. 중국이 대만 침공을 결심이라도 하는 순간 바로 지근거리에서 핵과 결합한 괴물 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측은 이제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빗장을 푼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화력은 미국조차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과거 중국은 북한이 망할 경우를 대비해 사분할 통치를 계획 중에 있다며 중국이 북한 인민을 수용해 보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만약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하고 엄청난 위력의 미사일들을 중국 대륙에 겨누더라도 이러한 망상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두고 봐야겠죠. 만에 하나 중국이 정말로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깨뜨린다면 한국의 진정한 힘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만약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하면 6개월이면 만들어냅니다. 한국인들은 힘든 출발을 했지만 자력갱생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작은 단계에서 시작해서 차근차근 나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점진적인 발전을 이루려는 한국의 이러한 정신을 결코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올해 초 민진당의 독립주의자 라이칭더가 총통에 당선돼 취임을 앞두고 있는데요.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 경제, 사이버 압박을 강화하고 있죠. 중국은 2027년까지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 준비를 마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만을 삼키려는 중국의 야욕은 날이 갈수록 비대해지고 있는데요. 국가 예산을 탈탈 털어 군 보강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 중국 군대가 든든하다며 자랑스러워하는 일부 중국인들은 대만을 혼쭐 내주는 김에 한국의 버르장머리도 고쳐놓자는 괴상한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요. 이에 중국의 내로라 하는 군사 전문가들은 아무리 중국이라도 그건 불가능하다. 오만해도 너무 오만한 생각이다. 한국은 위험한 나라다라며 날뛰는 중국인들을 만류하고 있는데요.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부는 사설을 통해 이번 정보지 원부대 신설로 건군 100주년 분투 목표를 기한 내에 실현하는 데 유리해졌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건군 100주년 분투 목표란 중국군이 2027년까지 대만을 무력 통일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군 전력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것은 국방 예산을 대거 투입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 국방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의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7.2%나 증가한 1조 6,700억 위안, 즉 319조 3,700억 원에 달합니다. 중국은 3년 연속 국방 예산 증가율이 7%대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국방 예산 상당액을 다른 부처 예산에 숨겨놓고 있고 연구개발 지출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발표 규모를 훨씬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군사력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대만 통일 때문입니다. 존 아퀴리노 사령관은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4월 24일 일본 도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시 주석이 군에 2027년 대만 침공을 실행할 준비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중국의 야욕은 대만 통일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아시아 전역을 점령한 뒤 태평양에 진출하는 그림까지 그리고 있죠. 어차피 최종적인 목표가 세계 재패라면 대만을 칠 때 한국도 같이 처리해버리자는 일부 중국인들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중국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중국군에서 사령관 등 한 자리씩 했었던 이들도 만에 하나 중국이 한국을 침공한다면 오히려 박살나는 건 중국일지도 모른다고 첨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중국인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한국 군대의 전투력이 막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군의 강력함을 설명하기 위해 20세기에 발발했던 세계대전에 대한 이야기부터 꺼냈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 때까지만 해도 사람과 총이 전쟁 준비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쟁 장비가 등장했죠. 육상에는 전차가 등장했고 해상에서는 함정과 잠수함이 함대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한국군은 2차 대전 말기에도 1차 대전 수준의 무기체계로 전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소총과 칼이 전부였습니다. 한국 전쟁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북한군은 전차 242대, 자주포 176문, 공군 전투기 211기 등 최신 무기를 동원해 싸웠었지만 한국군에게는 전투기는 물론 자주포와 전차도 없었죠. 그랬던 한국군이 8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뤄낸 결과를 보면 두려울 정도입니다. 한국은 국방력 강화에 돈을 아끼지 않았고 그 덕에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한반도 지형에 맞춰 한국군은 자주포를 비롯한 포병 역량을 중점적으로 강화했습니다. 포병 전력만큼은 군사력 1위인 미국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또 한 가지, 한국은 60만밖에 안 되는 상비군 전력이지만 그 뒤에는 무려 300만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예비군 전력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중국이 한반도에 기습 침투가 가능하다고 해도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튀어나왔는지 모를 300만의 숙달된 전투병기들이 독자적으로 작전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또 다른 중국의 군사 전문가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우수한 방산 무기들의 저력을 소개하며 뭔가를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현실을 직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K9은 확실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터키, 인도, 이집트, 오스트레일리아, 폴란드 등 국가에서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죠. 영국에서는 다음 세대 자주포 재원을 미리 공개하기도 했으며 언론들은 한국의 제조 능력을 극찬하기 바빴는데요. 많은 이들이 K9 자주포가 PGH-2000 이후로 세계 최고의 자주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주포의 세계적인 기준점이며 한국의 방산업체 또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중국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랬는지는 다들 잘 아시죠? 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틀렸다, 거짓이다라고 소리치고 사실을 거부하려고 해도 K9는 정말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죠. 한국은 매우 강한 군사력을 가졌으며 아시아의 주요 무기 수출국이기도 합니다. 국토 면적이 불과 10.3만 제곱미터인데요. A는 중국의 장수성과 비슷한 크기죠. 인구 약 5,200만. 바로 서쪽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북동쪽에는 러시아가 있으며 남쪽으로는 일본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바로 위엔 북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한국을 놀렸는데요. 그런데 2021년 한국은 갑자기 세계 무기 시장 랭킹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는데요. 31위에서 8위로 미친 듯이 성장하며 단숨에 세계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우선 한국의 자주국방의 발전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해군, 육군, 공군의 관점에서 유럽 전통 강호들과 한국을 비교해보면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만약 한국이 유럽과 붙게 되어도 전혀 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먼저 육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현역 육군은 대략 46만 명이며 예비군은 297만에 이릅니다. 지금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순식간에 360만의 병력이 모일 수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국방비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으며 준수한 장비를 자랑하는데요. 탱크 2600대 이상, 그중 1700대는 비교적 첨단 무기인 K1, K2입니다. 장갑 수송 차량은 약 3700대, 그리고 자주포 5800문, 메인은 자체 개발한 K9입니다. 박격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도 있죠. 전투기는 약 600기로, 이 중 200기는 신형 F-16이며 미국에서 수입한 것입니다. 이를 유럽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유럽 국가의 기준은 한국과 인구와 경제력이 비슷한 영국, 프랑스, 독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프랑스는 현역군인 11만, 탱크 222대, 모두 자국 생산의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는 르클레르이고 장갑 수송차는 약 5200대, 각종 대포 250문, 전투기 210대입니다. 영국 육군은 약 8만 명에 국토방위대 약 3만 명, 현역병이 총 11만 명입니다. 탱크 380대 역시 자국 생산한 챌린저입니다. 4,800대의 장갑 수송차와 약 260문의 대포, 121대의 전투기가 있죠. 이탈리아 현역군은 약 9만 2천 명, 구축전차를 포함한 탱크 약 500대, 장갑 수송차 2천여 대, 대포 183문, 전투기 233대, 마지막으로 독일 현역군 6만 2천 명, 탱크 266대로 자국 생산의 레오파르트 2, 장갑 수송차 1760대, 각종 대포 230문, 전투가 158대. 이렇게 비교해보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육군 인구나 무기에 있어서 유럽 국가들이 한국에 안 된다는 걸, 유일하게 한국에 견줄 수 있는 점은 역시 탱크의 성능이다. 아직까진 한국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역시나 전통적인 군사 강국이니 말이다. 한국군의 작전 이념은 유럽보다 잔혹하기 그지없는데요. 한국의 완승이죠. 종합적으로 군사력을 비교해봤을 때도 한국은 유럽 국가에 전혀 꿀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의 군사력은 결코 만만치 않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자주국방 능력, 즉 약진하는 무기 수출 능력은 21세기 초부터 시작되었으며 한국은 무기 수출을 시도했지만 처음엔 탄약과 무기 부품에 그쳤었습니다. 성장 또한 더뎠었죠. 2016년까지 방산시장 점유율은 1%였으나 한국의 군사공업이 발전함에 따라
무기 수출량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포, 탱크 심지어는 함선과 항공기까지 한국 수출의 주력 상품으로 탈바꿈했죠. 한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1%에서 2.8%로 단숨에 성장하며 세계 8위 무기 수출국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K9 자주포는 왕관의 진주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함선 제조 이후 또 다른 역사를 쓴 것이죠. 일단 한국은 NATO에 수출했고 서방 국가의 무기 수출에 영향을 주었죠. 제약이 걸려도 이상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 한국은 미국의 도움과 자신들의 노력으로 군사력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유럽의 버금가는 강호이자 강한 이웃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의주시해야 하며 그들의 무력은 서방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이겼습니다. 중국의 전투기는 한국보다 월등히 뛰어나다고 하지만 수출에선 한국을 전혀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자주포는 중국의 강적입니다. 몇 차례의 수주쟁탈전에서 우리의 자주포는 결국 안타깝게도 전부 한국의 K9 자주포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한국에서 무기를 성공적으로 수출한다는 건 한국 국민들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익이 얼마나 나오느냐와 관계없이 말이죠. 그리고 한국 무기는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FC-31은 아무리 싸게 내놔도 장사가 안 될 겁니다. FC-31은 재원상 KF-21보다 싸게 내놓을 수도 없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선택은 요구 조건을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자연스럽게도 더 저렴한 것을 고르는 것이겠죠. 결국 우리의 FC-31은 세계 시장에서 KF-21과의 수주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중국 방산 무기의 허점까지 들추며 한국 방산 무기의 위대함을 소개한 이 중국인 군사 전문가는 중국이 이 점을 간과하고 한국을 친다면 중국군은 한반도 땅에 발을 내디든지 몇 시간 만에 무시무시한 한국 방산 무기들이 하늘을 떠다니는 장면을 보게 될 것이며 중국군은 며칠도 안 되는 시간 안에 한국군에 제압당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방송을 본 중국인들은 한국군이 그렇게 세다고? 믿을 수 없어. 한국이 미국만큼은 아니어도 최대 방산 수출국은 맞는 것 같다. 라며 우려를 표했는데요. 한편 한국군의 강력함을 아는 외국인들은 중국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남한을 침략하지 마라. 그곳에서는 모두가 베테랑이다. 거의 모든 한국 남성이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서는 지하철에서도 갑자기 대대 전체를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 한국 남자들에겐 의무인 게 짜증이 날 수도 있겠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장점인 것 같다. 북한이 남한을 덮쳤다고 생각해봐. 길거리에서 음식 팔고 있던 남자가 총을 휘두르면서 람보를 하는 모습에 북한군이 놀랄걸? 이런 의무 훈련을 강요받고 싶지 않지만 군에서 복무하며 호신술, 비범하고 놀라운 것들을 배우는 것은 정말 멋지다고 생각한다. 한국 군인들은 많은 것을 배우고 위험에 대비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훈련과 준비를 거치지 않은 일반 사람들보다 그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 나는 그것이 강력할 수 있고 매우 힘들고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최근 한국의 K 전차와 K9 자주포가 폴란드에 인도되며 크게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폴란드 대통령과 각종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나와 한국의 명품 무기들을 반갑게 맞이했는데요. 폴란드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한국어로 통역되며 한국을 극찬하는 발언들이 폴란드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특히 폴란드 대통령은 4개월 만에 초도 물량을 보낸 한국의 빠른 배송에 매우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앞서 K2, K9 이외에도 4조 원대의 FA-50 경공격기 48대 계약을 맺은 바 있는데요. 그런데 수출 이행 계약을 맺은 지 2달 만에 계약금의 약 30%에 해당하는 1조 2천억 원 9억 달러를 선수금으로 즉시 지불하면서 그동안 폴란드가 돈이 없을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한순간에 들어갔습니다. 통상 10% 안팎인 무기 수출 계약금의 선수금을 30%까지 높여 지불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만큼 폴란드의 현재 안보 상황이 시급하며 러시아의 위협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빠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폴란드 측은 선수금을 통상 수준보다 많이 지급하는 대신 납기를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A-50의 경우 12기가 먼저 내년 하반기에 폴란드에 인도되고 나머지 36대는 2025년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폴란드는 KAI와 FA-50의 한국형 유도폭탄 KGGB 및 미국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암람 AMRAAM 장착 등
성능 개량 사업을 별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공군의 요구도를 반영해 KAI가 납품할 FA-50PL 형상은 현존하는 최고 사양의 FA-50 성능 개량 형상이 될 전망인데요. 게다가 폴란드는 자국 내 물류허브 로지스틱스 허브를 짓고 FA-50 조종사 양성용 국제 비행 훈련학교 설립과 정비체계 추가 수출도 한국 측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FA-50뿐만 아니라 폴란드가 한국이 개발 중인 KF-21까지 폴란드 내에서 생산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미 FA-50 도입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가 KF-21을 추가 도입할 것이란 기대가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유럽 매체인 비셰그라드 24 등에 따르면 폴란드 여당인 법과정 의당 PIS의 미하우 야흐 최근 한국의 4.5세대 전투기 KF-21이 폴란드 개량형 KF-21PL로 폴란드 내에서 공동 생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야흐 의원은 폴란드 여당의 3선 의원으로 폴란드 국방위원회 의장을 지내 이번 발언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폴란드 정치권 내에서 KF-21 도입 관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해 KF-21 제작사인 KAI는 아직까진 회사와 협의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폴란드의 현재 태도와 입장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정치권뿐만 아니라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까지 나서면서 실제로 KF-21 공장이 폴란드에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최대 국영 방산업체인 PGG 흐바웻 회장도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으면 기쁠 것이라며 한국 측이 KF-21과 같은 새로운 세대 전투기 연구개발 사업에 폴란드가 일정 부분 책임을 맡도록 한다면 영광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KF-21 사업에서 후순위로 밀리자 이렇게 폴란드에서 대신 사업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폴란드 측 고위 인사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KF-21 사업 참여 의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게다가 흐바웻 회장은 KF-21 생산 라인을 폴란드에 세운다면 EU의 일원으로 우리 인접국에 강하게 판매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까지 드러냈는데요. 이에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폴란드가 KF-21 일부 수량을 주문하고 옵셋절 충교역으로 일부를 현지 생산하는 한국판 FMS 대외 군사 판매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 초도 비행에 성공한 KF-21 사업은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 형태로 진행 중이지만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을 거의 지불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입니다. PGG는 31개 방산업체를 산하에 두고 있으며 국내 업체들과 이번에 폴란드 수출이 결정된 무기들의 현지 생산 문제를 협상 중인데요. 폴란드 국방부 고위 관계자도 미국 독일제 대신 한국제 무기 대량 도입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유례없는 신속한 공급 조달 속도와 기술 이전에 적극적이었던 점 등을 꼽았습니다. 이번에 K9의 로켓 배송을 보고 감격의 눈물을 흘릴 정도였는데요. 부족한 전력을 수개월 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참에 목리를 부리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폴란드로 갈아타는 게 베스트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국은 생산과 공급 속도만 빠른 게 아니고 무기 자체만으로도 세계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기술적인 우수성은 시험비행 조종사들 사이에서도 이슈인데요. 해외에서 만든 항공기를 생산하는 수준에 그쳤던 한국이 직접 만든 AESA 레이더를 포함한 핵심 부품을 직접 개발해 4.5세대 전투기를 만드는데 사실상 성공했다는 점에서입니다. KF-21과 관련해 충격적인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사천에서 만난 SATP 시험비행 조종사협회 풀린 부회장은 앞서 캐나다 왕립공군에서 시험비행 조종사이자 전대장으로도 복무했으며 특히 미국의 F-35 라이트닝 2의 개발에 참여한 인물입니다. 그야말로 시험비행 조종사, 비행기 개발자로 산전수전을 겪은 인물입니다. 최근 풀린 부회장은 사천을 찾아 KF-21 비행을 참관했습니다. 기체 실물을 직접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풀린 부회장은 KF-21 이 이야기가 나오자 인터뷰에서 KF-21 보라매가 비행하는 모습을 직접 봤다. 입을 쩍 벌릴 정도로 놀랐다. 정말 이른 시일 내에 하늘을 나는 전투기를 잘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들더라면서 시작부터 첨단화된 전투기 개발 시스템에 매우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험 비행이 이뤄지는 미션 컨트롤룸에 들어갔는데 록히드 마틴에서 봤던 컨트롤룸처럼 멋진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면서 기술적인 수준에 있어서 한국도 전투기 개발국으로서
이제 앞서 나가는 국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풀린 부회장은 미션 컨트롤룸에 있으면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겼을 때 기술진과 시험비행 조종사들이 대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항공 기술력 수준에서 봤을 때 한국도 어디서 뒤처지지 않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함께 사천을 찾은 조지오 클레멘티 ITPS 학교장 겸 SATP 회장은 한국의 기술 레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면서 높아진 것은 KT-1, T-52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는 실제 11년간 한국인 시험비행 조종사들을 가르쳐보면 한국의 기술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KF-21이라는 국산 전투기를 한국이 스스로 개발하고 현재 최초 비행까지 성공시켰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며 현재는 응원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면서 한국을 치켜세웠습니다. 한편 KF-21은 지난 7월 19일 1호기 첫 비행 성공에 이어 지난 11월 10일에 2호기 첫 비행 성공까지 무사히 마쳤는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KF-21 보람의 시험비행 평가에 핵심 역할을 수행할 개발시험비행 요원 3명도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개발시험비행 요원은 신규 연구 개발된 항공무기체계 시험비행, 성능평가, 운용 가능성, 안정성 검증 임무를 수행합니다. 공군 52시험평가전대 52전대는 12월 8일 김일중 대령 전대장 주관으로 2022년 개발시험비행 교육과정 수료식을 거행했습니다. 개발시험비행 교육은 시험비행과 평가를 담당할 항공무기체계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인데요. 수료식에서는 개발시험비행 조종사의 김종배 소령과 백승호 소령진이 개발시험비행 기술사의 김민섭 소령진이 선발돼 시험비행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수료식을 마친 3명의 개발시험비행 요원은 KF-21 시험비행 평가를 맡을 예정입니다. 이들은 48주 동안 330여 시간의 이론 교육과 120여 소티의 비행 훈련을 거쳐 시험비행 계획부터 자료 획득 분석, 시험비행 기법 등을 교육받았습니다. 모든 교육 과정을 이수한 개발시험비행 조종사는 직접적인 시험비행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개발시험비행 기술사는 시험비행 계획, 자료 획득, 분석 업무와 함께 시험통제관 테스트 컨덕터를 맡습니다. 특히 이들은 지난달 미 공군 시험비행학교 USAFTPS에서 처음 접하는 항공기를 시험비행하고 항공기 성능 안정성을 분석하는 등 개발시험비행 요원으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검증받았습니다. 개발시험비행 조종사 김소령은 미래 전장을 주도할 KF-21 개발에 일조하고자 개발시험비행 요원에 지원했다며 우리 공군이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시험비행 분야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KF-21 개발과 비행으로 한국은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험비행과 평가가 잘 끝나 빠르게 전력화되어 자주 국방과 방산 수출에도 힘을 보태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